여섯 번째 세션은 바이오 산업의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mRNA 백신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mRNA 백신은 합성 생물학의 산물이라고 하네요. 이번 세션에서는 이 바이오 전문가분들께서 합성 생물학의 이 세계화, 또 방위 산업에는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소중한 기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특허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역시 궁금한 점들은 실시간 질의응답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함께해 주실 분들을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의 좌장은 김범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단장께서 함께해 주시겠고요. 발표는 박한호 바이오니아 대표이사 겸 회장님, 그리고 반제구 제노포커스 기술연구소 기술이사님, 그리고 고명숙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월드클래스 IP센터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션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유종의 미를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좌장님 그리고 연사님들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범민 단장님의 진행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바이오이공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현재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이라는 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범민입니다. 오늘 저희 마지막 세션인 바이오 산업의 혁신 세션을 이제 좌장을 받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 세 분의 바이오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실 세 분의 굉장히 저명하신 그 연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세 분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연자분은 현재 바이오니아 대표이사로 계시는 박한호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박 이사님께서는 화학 쪽으로 해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현재 지금 국내 바이오벤처 1호 기업인 바이오니아를 1992년도에 창업을 하셔서 지금까지도 특히나 진단키트, 장비, 또 치료 관련된 굉장히 활발한 산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기업의 대표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제노포커스 기술연구소 기술이사로 계신 반제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 박사님께서는 카이스트에서 생물공학 박사를 하시고 현재 생명공학연구원에서 평생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 2000년도에 제노포커스를 창업을 하셨으며 국가적인 바이오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분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명숙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월드클래스 IP센터 수석 전문위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약대를 학석 박사를 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부터 한국변리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21년 동안 지식재산 분야에서 활동을 쭉 해오고 계십니다. 오늘 세 분 연자분의 그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연자로 박한호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니아 대표 박하로입니다. 오늘 그 스트롱 코리아에서 그 바이오 분야의 발표 첫 번째 맡게 돼가지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선 그 첫 번째 맡게 된 게 저희 회사에서 2002년도에 바이오 디펜스 장비, 생물 탐지 식별 장비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그 국방부에 납품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화생방 방어학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시작한 생명공학 프로젝트가 DNA 합성 프로젝트였고, 카이스트에서 그거를 수행을 하고 그걸로 창업을 했습니다.
DNA 합성 기술은 81년도에 처음 발명이 됐고 82년도에 자동 합성기가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보급이 되면서 유전공학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PCR 기술이라든가 유전자 시퀀싱 기술, 그리고 9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급속도로 유전자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합성 생물학 시대까지 오게 되는데요. 합성 생물학은 DNA 합성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존재했던 그 정보, 시퀀스 정보만으로 우리가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성을 해가지고 유전자를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21세기에 가장 임팩트가 큰 기술이 될 거라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이거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이걸 이용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점으로 생물 무기라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합성 생물학이라는 기술이 이미 많이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합성 생물학을 이용한 생화학 테러는 이미 인류를 위협하는 가상의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회색 코뿔소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미 그냥 루틴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제 치료제나 백신이 없거나 인체에 치명적인 이런 바이러스들을 쉽게 합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례로 보면은 벌써 2002년도에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화학적으로 합성해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쥐에다가 감염시켜서 이제 쥐를 죽게 만든 이런 것들이 이제 2002년도에 발표됐고 이때 이미 저희가 개발했던 그 384개 유전자 병렬 합성기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하루에 합성할 수 있는 합성기도 저희 회사에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걸 이용해서 지금 바이러스 합성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지금 우한 연구소에서 이제 지금 코로나가 기원이 됐다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2003년도에 발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비슷한 바이러스가 이제 19년도에 우리가 코비드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바이러스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그 자연적인 발생적인 걸로다가 생각할 수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꼬집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바이러스 쉽게 합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지금 치명적인 게 역부나 줄기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의 오가노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하고 두 개가 전에는 사람한테 실험을 못했기 때문에 무기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사람의 오가노이드를 갖다가 역부나 줄기세포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위협이 더욱더 이제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많은 전력들이 쓰고 있지만은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데미지 입은 걸 비하면은 굉장히 미미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왔을 때 결국은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국가 기술이 국가 안보의 이제 핵심 기술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런 최첨단 바이러스 합성 기술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도 마찬가지로 최첨단 기술들, 유전자 기술들 사용을 해가지고 진단, 치료, 예방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걸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는 국가가 앞으로 이제 강대국, 선진국으로서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가 확인된 진단, 치료, 예방에 있어서의 언맷 니즈는 진단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했지만은 여전히 진단 검사에 필요한 그런 전문 인력이든가 그다음에 그 설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국산화가 필요하고 치료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투자 많이는 했지만은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을 못했고 백신 분야에서는 DNA 백신이라든가 단백질 백신이라든가 사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이 경쟁을 했지만은 결국 mRNA 백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돼가지고 그게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진단 분야에서
차세대 플랫폼 신속 현장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요. 40종의 병원체를 동시에 변종까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상용화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30분대에 그 바이러스 검사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했고요. 대량 환자가 발생했을 때 94명의 그 검체를 갖다가 지금 검사하는 데는 4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거를 2시간 이내에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개발을 해서 최근에 올해 저희가 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지금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팬데믹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신속하게 더 진단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치료제 분야에서는 지금 많은 것들이 실패를 했는데요. 대부분 항체라든가 스몰 몰레큘을 갖고서 했던 것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siRNA라고 바이러스의 RNA를 다이렉트로 공격해가지고 분해시켜버리는 새로운 신기술들이 발전이 되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 실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략하는 그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10군데를 동시에 공략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모든 변종을 다 잡을 수 있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갖고 테스트했을 때 바이러스를 99.9%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게 동물 실험에서 확인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또 상온에서 딜리버리가 가능하고 바로 자가 투여가 가능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개발된다 그러면은 치료제 쪽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mRNA 백신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효율적인 것들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해서 이거를 WHO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의 기술들을 보급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이제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국제적인 지금 그 협력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차기 목표를 한번 세워보면은 감염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진단 분야에서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새로운 게 나오게 되면은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소를 분석해서 2주 안에 분자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분야에서도 우리가 siRNA 같은 걸 쓰게 되면은 3개월 내내 신약 후보 물질들을 만들어서 환자의 투입이 가능하고 환자 투입을 통해서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방 백신 쪽에서도 이제 100일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백신, mRNA 백신을 100일 내내 만들어가지고 몇만 명을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그 테스트하는데 승인 받는 데는 한 지금 11개월 걸렸지만은 지금 앞으로 한 6개월 정도까지도 더 당겨가지고 임상들을 갖다가 좀 대규모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미리 사전에 좀 구축을 잘 해놓으면은 이런 것들이 그 빨리 개발이 돼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부 유전자 기술, 새로운 분자 진단이라는 PCR 기술과 또 siRNA라는 그 시퀀스를 공격하는 그 기술과 mRNA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지고 한다 그랬을 때 새로운 그 바이러스를 합성해서 만들어서 발생을 했건 또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했건 어떤 바이러스가 오든 간에 우리가 충분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반재구 박사님, 기술이사님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노포커스의 반재구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바이오 기술이 온 사방으로 혁신이 되고 있는데 위기 상황, 지난번에 팬데믹도 그렇고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생물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한다.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병사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바이오 국방의 해결이 문제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국가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이제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은 뭐 국방비에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그 돈의 대부분의 10분의 1은 바이오 디펜스에 씁니다.
저는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다 할 수 없는데 그 사이에 적정 기술이라는 걸 써서 우리가 일상화된 어떤 것들 중에서도 이 바이오 기술 혁신을 잘 보완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지난 상당한 기간 동안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에이? 어디로 가요? 위기 상황이라는 거 금방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의도를 했든 안 하든 결과가 일어나면 알기가 힘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팬데믹을 보셨을 때 이거 새로 만든 건지 의도적으로 흘렸는지 뭐 결과가 나왔지만 그거를 소스를 찾아내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군인만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알든 모르든 어떤 바이오 위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가 이미 그걸 했고 그다음에 치료제도 개발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치료제가 쉽게 개발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방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던 기업이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만한 국방비로 백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죠. 근데 이 기술이 그러면 꼭 필요하냐, 우리 그냥 다 딴 데서 의지하면 되지 않을까 이럴 수 있는데 국방이라는 게 나가서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를 때릴 때는 내 주먹만큼 때릴 수 있지만 우리가 얻어맞을 때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약점,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강한 거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그거를 운용할 병사를 못 지킨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방연구하는 친구들이 You are as strong as your weakest spot. 약점이 뭐냐는 거죠. 약점이 바이오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핵심이고요. 근데 이거는 뭐 가난한 자들의 핵무기라고 표현하는 그림에서 나오는 건데 각 병증에 전 세계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무기화할 수 있는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국방부에 이런 생물 방어 능력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기획 보고서를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 조기 탐지도 해야 되겠고 DNA 백신도 있어야겠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제안을 해서 국방부가 상당히 이런 데 발전하는데 제가 조금은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과제를 주고 뭐 결과 이런 게 아니라 전략적인 동원 체계가 있어야겠다. 마치 우리 예비군 동원하듯이. 그러니까 그 중에 프로젝트 3개는 꼭 당장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고속 백신, 광범위 항균제, 그 다음에 백신과 치료제로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mRNA 백신으로 해결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직도 불완전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을 대응으로 하는 통합치료법이라도 있어야겠다. 그래서 지식센터가 있어야겠고 그거를 위해서 새로운 연구소를 만드는 것보다는 전국에 연결되어 있는 실험실 아니면 회사 모든 저기들을 마치 버추얼한 리서치 인스티튜트처럼 묶어가지고 서로 공조할 수 있는 일종의 버추얼 인스티튜트가 있어야겠다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바이오 기술 혁신은 금방 박한호 대표께서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유전체 지노 에디팅, 합성 생물학, 그다음에 초고속 바이오 테크놀로지. 근데 2005년에 올랄라? 이거 왜 이래? 예. 2005년에 이미 그 바이오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런 보고서에서 합성 생물학 때문에 완전히 인플렉션 포인트가 일어나고 있다. 모든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다는 게 이제 2010년이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이제 그 스피드를 우리가 절감을 합니다. 저희 같이 효소를 개발하는 제노포커스에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협력을 하는데 10년 전에 3년 걸리던 게 지금은 6개월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기술 혁신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이제 mRNA 백신이 뭔지 다 알 정도로 이제 우리 일상화된 백신인데, 근데 이게 백신으로 보면은 아직도 mRNA 백신을 우리가 자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mRNA 백신을 뛰어넘을 게 뭐냐?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mRNA 백신은 백신이지만 사실은 클리니컬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임상 최종점이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막는 거였지 사실 감염을 못 막습니다. 내가 감염되고 딴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걸 못 막았어요. 그 다음에
백신이라고 하기엔 이뮨 메모리가 너무 짧습니다.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 부스팅을 해야 되고요. 변이체에 대해서도 되게 약합니다. 저는 제가 제안하는 건 이제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건데, 저희가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ADD에서 한 건 뭐였냐면, 가장 무서운 탄저에 대해서 우리가 바실러스 스포어를 거기에서 서피스 엔티젠을 올려가지고 오럴이나 아니면 코에 레이저나 아니면 IP로 주사했을 때 프로텍션이 가능한 백신이 된다. 근데 이 백신의 특징은 뭐냐면, 저렇게 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으로 올라와 있는 저 백신이 올라가서 미생물을 한번 키우기만 하면 바로 대량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긴급 백신으로 쓸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영국 친구들이 이제 한 건 뭐였냐면은, 실제로 이게 보호를 못하는 백신을, 우리가 백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맞는 걸 우리가 프라이밍이라고, 두 번째 맞으면 부스팅이라고 하는데, 앞에 일반적인 mRNA 백신으로 프라이밍을 하고, 그 다음에 스포아의 그 엔티젠을 다시 올려서, 백신을 올려가지고, 코로 점막으로 하면 보호가 된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발표가 끝난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그 100만 유로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베트남에서 프로텍션이 되는지 임상 일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은 90%가 보호가 된다라는 적이 나왔고요. 그거에 연결해가지고 일단 베트남에서는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될 때는 스포아를 점막에다가 뿌리기라도 하는 의약 부외품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간호원들이나 의사들이 바실러스 스포아를 코에다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정 기술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도 있고 뭐도 있지만, 사실은 치료제는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노력하니까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있는데, 저희 제노포커스가 개발하고 있는 약물 중에는 이제 SOD라고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이제 먹어가지고 우리 장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우리가 감염됐을 때 일어나는 모든 병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약입니다. 근데 그게 원래 저희가 그런 걸 개발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폐렴 쪽으로 아산병원과 같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걸 하고 있었는데, ADD에서 BSL-3 챌린지 시험에서 코비드-19 햄스터에서도 예방 모드나 치료 모드로 SOD를 주면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활성산소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이 폐 조직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입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SOD는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라스로 등록됐고 국내에서도 식품으로도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약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편적으로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반응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준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이제 어프로치고요. 제가 오늘 나오게 된 이유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제 항생제 내성은 더 큰 이슈입니다. 사실은 사일런트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6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매년 70만 명씩 항생제 내성 때문에 사망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2050년까지 우리가 특별한 액션을 안 하면 1000만 명이 사망한다, 매년. 이게 예측인데요. 항생제를 제가 데이터로 갈 시간이 없지만, 마지막 남은 항생제가 20여 가지가 있는데, 특정 미생물이 왔을 때 항생제를 아예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푸드그레이드 엔티백테리아를 넣어가지고 그 항생제를 수명을 살려내는 그런 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미국 국립보건에서 한 건데, 우리가 맨날 먹고 있는 청국장에 들어있는 바실러스 스포어 가지고 그 스테보리오스 미생물을 띄어내는 것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이겁니다. 단순히 연구비를 줘가지고 어떤 저기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바이오 국방 전체의 연구 네트워크를 마치 버추얼 리서치 인스티튜트처럼 모아서 대응을 하자라는 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세 번째 연자로 고명숙 수석 전문위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고명숙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바이오 안보기술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팬데믹과 안보 이슈,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론 및 시사점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동금지를 주문하면서 우리는 전쟁 중이다 이렇게 2번이나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팬데믹은 억제가 불가능하고 막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영국마저 유니세프에게 식량을 보급받은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식량 안보가 불거졌고 우리나라도 일자리가 67만 개가 넘게 사라져서 경제 안보가 흔들렸습니다. 백신 공급에서도 캐나다는 인구의 6배분을 확보했는데 가나는 25회분만 확보를 할 수 있어가지고 백신 민족주의가 펼쳐졌었죠. 만일 팬데믹이 생물학 무기 전쟁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집에 머물면서 식량 걱정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최근 20년간의 특허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치명적인 감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면 치료제를 먼저 투여해서 치명률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균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겠죠. 팬데믹에서 백신 접종은 최초 감염 이후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시간을 최소한으로 이제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합성 생물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분야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염병 치료제 분야에서는 이 기술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퇴화기에 접어든 기술인데요. 특허 점유율이 미국이 1위지만 점점 특허 건수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중국만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제 분야의 상위 20위 출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다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7위에 랭킹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예 없고 중국 푸단대학이 18위인데요. 이거는 중국의 양적인 성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허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특허 영향력을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은 낮은 수준입니다. 감염병 백신 분야를 보면 이 기술은 굉장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인 VLP와 RNA 백신이 부상하고 있고요. 점유율이 1위가 미국인데 계속적으로 특허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면서 점유율 2위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 20 출원인을 보면은 미국 정부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중국 출원이 4개가 지금 20위에 랭킹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군 관련 국방기관이 2개입니다. 이 질적 수준도 중국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50% 정도 수준에 와 있어서 굉장한 기술력을 축적시킨 걸로 판단이 되고 한국은 반면에 상위 출원인에도 없고 중국보다도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상황이라 안보 분야 기술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치료제 백신 분야를 종합해보면 미국과 유럽이 선도하고 있고 중국이 굉장히 추격하고 있는 분야고요. 중국은 양적 성장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백신 부분에서는 질적으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한국은 양적인, 질적인 부분 모두 부족하고요. 사업화의 투자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염병 기술은 백신 기술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국방 관련 기관들의 특허 건수를 보면 미국이 1위로 98건이고요. 중국이 2위로 49건이고요. 우리나라는 2건밖에 없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감염병의 대응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죠. 그래서 바이오의 IT 기술과 공학 기술을 접목시킨 합성 생물학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의 핵심 기술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학son 생물학의 이제 특허 동향을 보면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평균 12%의 성장률로 계속 성장 중이고요. 20년간 4배의 특허 출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허 점유율은 미국이 1위고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20위권 출원인을 보면 미국과 유럽 국적의 출원인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없고 한국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질적 수준도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특허 영향력을 보면 미국의 30% 정도 됩니다. 되게 낮아 보이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위 출원인의 기술 동향을 보면 생명체를 설계하는 분야에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과 검증 부분은 자이머젠의 특허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허 독점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합성생물학은 IT를 융합시킨 기술이 핵심이죠. 그래서 IT 융합 기술로 전환된 비율을 보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근데 설계 분야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아 보여서 가까운 미래에 중요한 기술로 떠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IT 융합 기술의 20위권의 출원인을 보면 유럽과 미국이 대부분인데 한국과학기술원이 14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 융합 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잠재력을 볼 수 있고요. 합성생물학 관련된 국방기관의 출원 건수를 보면 중국이 최다 기관 24개 기관에 71건으로 최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질적 수준은 낮지만 지금 양적 성장을 보면 굉장히 빠르고요. 앞으로 기술 개발을 빠르게 이룰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합성생물학 동향을 종합해보면 산업계 투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생물학이 미래의 핵심 기술이라는 것을 모두 다 인식하고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설계 분야는 상위 출원인도 집중하고 있고 IT 전환율도 좀 높은 편이어서 가까운 미래에 핵심 기술일 가능성이 있고요. 학습 생산 분야는 특허 독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응이 필요하고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방 관련된 출원도 최다 보유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고요. 우리나라는 IT 융합 분야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 빅데이터 전체의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백신 기술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 기술로서 이의 약점을 좀 보강을 해야 되겠고요. 사업화 전환이 부족하니까 기업의 개발을 독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합성생물학 인프라 구축과 선점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IT 융합 분야의 잠재력을 이용해서 기술과 특허 선점 전략을 구축을 해야 되겠고요. 학습과 생산 분야는 특허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원량도 늘리고 강한 출원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어셈블리와 생산 프로세스 통합 분야는 우리 특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는 인재도 양성하고 R&D도 시도하도록 격려를 해서 기술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국방 기술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합성생물학 출원을 보면 기업들도 많이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에 연계된 R&D를 격려하고 우리 R&D 결과물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중국의 국방 기술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합성생물학은 미래의 핵심 기술이고요. 이에 대한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바이오 안보 분야의 기술을 확보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고요. 이로부터 식량 안보, 경제 안보, 나아가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어서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세 분의 연자분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전에도 이제 그 프리미팅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바이오 위기라는 것이 최근에 우리가 벗어난 팬데믹 상황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생화학 무기 같은 어떤 전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좀 총괄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의 국가 방위가 어떤 형태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박한우 대표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진단 키트 장비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빠르게 또 우리가 움직여서 지금 바이오니아도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메르스 같은 우리가 이제 교육 효과도 있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나 치료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때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었지만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벗어나서 엔데믹 상황에 접어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진단 그다음에 치료, 백신 세 가지로다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진단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에서 아마 가장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92년도에 처음 PCR 기술을 개발을 해서 국내 보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가 아마 전 인구 대비 PCR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일 겁니다. PCR 코로나 진단 키트 개발한 게 수출 허가받은 게 110몇 개가 수출 허가를 받았는데 그런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PCR을 이걸 하고 싶어도 못했거든요. 거기에다가 PCR 관련된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리얼타임 PCR 이것도 만드는 나라 몇 개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2001년도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발해가지고 그걸 또 보급을 하고 그런 것, 그래서 기술 인력들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고 준비들이 잘 돼 있었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2007년도에 스와인 플루 터졌을 때 그때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진단하고 타미플루를 처방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만들어서 수출 많이 해가지고 진단 분야에서 코로나 쪽에 아마 우리나라가 전체 한 15조 정도 수출을 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치료제하고 백신 쪽에서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신약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역량이 좀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가 mRNA 백신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에 2010년도부터 모더나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하면서 투자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mRNA 백신 연구하는 기업들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존의 신약 개발이나 백신들도 기존에 그냥 하던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했던 것들은 거의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 아까 제가 소개드렸지만은 첨단 유전자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어프로치를 했을 때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 개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에 팬데믹이 또 온다 그러더라도 제가 볼 때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또 올 거거든요. 호흡기 바이러스로 와야지 이제 확 퍼져나가기 때문에, 호흡기 바이러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인플루엔자잖아요, 감기. 그런 거 가지고서 한번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걸 치료할 수 있는 거를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해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어떤 호흡기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우리가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재구 이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바이오 위기 상황, 생화학 무기에 대비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방어 체계들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금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어떤 시설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나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로 좀 준비를 해야 될지 해외의 어떤 사례들을 좀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부분들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미국은 그런 일들을 이제 국방부가 주도하죠. 지난번에도 미국 군이 나와서 이제 백신들을 다 공급하고 하는 것까지 다 했고, 모더나도 사실은 미국의 국방부가 투자한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안 돼 있고, 대부분의 일들은 보건복지부 쪽의 일이고, 국방부에서는 바이오 디펜스에 대해서
그건 보건복지부의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만한 투자를 해가면서 이거를 대비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을 하는 거는 mRNA 백신도 물론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컨셉의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적정 기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재 mRNA 백신이 갖고 있는 문제점, 금방 말씀드린 감염을 못 막는다, 백신 이뮤니티 메모리가 짧다, 그 다음에 베리언트의 대응도 금방 되지 않는다. 그 세 가지를 동시에 뛰어넘는 뭔가 새로운 컨셉의 기술을 조금 더 돈을 덜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끝없이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티실린 레지스턴트 스테보리오스 그 일이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한 일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어디서 찾았냐면 타일랜드에서 찾았어요. 타일랜드 시골 사람들은 mRNA에서 안 걸리는데 도시 사람들은 걸리다. 분석해 보니까 장 속에 우리가 늘 청국장에서 먹고 있던 바실러스 서딜리스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 원리를 밝힌 다음에 이 친구들이 지난 초에 발표됐습니다. 타일랜드에서 임상 이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나 먹어도 좋은 프로바이오틱 드럭인 거죠. 임상 기간을 엄청 짧게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은 사실은 잘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만한 어프로치는 못할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터너티브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고명숙 의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특허 전문가이시고 그다음에 오늘 합성 생물학의 어떤 각 국가별 동향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팬데믹 같은 또는 바이오 위기 여러 가지 형태의 바이오 위기 상황에서 특허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팩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서 국가 간의 어떤 딜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 얼마만큼의 이제 IP를 갖고 있느냐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에 대비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허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mRNA에 대한 소송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WHO에서 다 같이 특허를 풀고 쓰자고 해도 글로벌 기업들은 안 합니다, 그런 걸.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동안 쏟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회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허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허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협상이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허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특허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합성생물학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기초적인 연구를 다 하고 특허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특허에 구멍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특허라는 거는 조금 더 좋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노력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팬데믹에서 우리가 특허 문제에 걸림돌이 되었듯이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한 1분 남짓밖에 된 시간이 남지를 않아서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세션을 마치기 전에 바이오 위기 상황에 대비한 어떤 국가의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혹시 마지막으로 제안해 주실 부분이 어느 분께 있으시면 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가를 움직이는 좀 브레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띵크탱크.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정부가 바뀌든 뭐하든 우리 국가 전략은 이래야 된다는 얘기를 끝없이 그 띵크탱크에서 전략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바뀐 다음에 그냥 갑자기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니까 사실은 전략적인 포인트를 좀 놓치고 있다. 그거를 보완시키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팬데믹 상황을 갓 벗어난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금 바이오 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지혜를 모아주셔서
우리 후속 세대한테 더 큰 어떤 위기들이 좀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세션입니다.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발표 중에 이 기술의 발전이 실로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을 떼주셨는데요. 너무나 또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 값진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기술과 산업의 모습을 만날 수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의 제언과 의견을 또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죠.